예, 안녕하십니까. 법학원에서 우리 5국공채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올해 또 이제 새로운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예비순환 해서 쭉 3순환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 이번 강의는 이제 미시경제학이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예비순환. 그래서 우리가 순환 과정,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경제학 공부하게 될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순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순환하고 우리 1순환, 2순환, 그 다음에 이제 3순환 이렇게 이제 4개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미시경제학 부분하고 거시경제학,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 5국공채 일반 행정직, 5급의 일행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외교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의 목표는 쭉 순환을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 목표는 초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초수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 하시는 분들 있죠. 경제학 공부하지 않은 분들,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머릿속에 제가 상정을 하고 이제 강의를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경제학을 학교에서 쭉 공부했다 하더라도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한다. 초수. 그렇게 되면은 경제학 전공을 했지만은 우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학을 전반적인 체계를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문제인데, 비전공자, 그러니까 경제학을 학교에서 이제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경제 언론이나 이쪽 시험 준비를 머릿속에 그렸으니까 대학에서 이제 미시, 거시, 이제 경제 언론을 들으셨을 테고 이렇게 공부는 어느 만큼 하셨을 텐데, 그래도 비전공자 분들은 아무래도 그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경제학 전반적인 체계가 아무래도 미흡하겠죠. 경제학과 분들이야 뭐 4년 동안을 하게 되니까 경제학 분위기에 푹 젖어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분들, 전공, 비전공 구분 없이 처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비전공자, 그래서 시험을 이제 한번 보긴 봤는데 뭔가 이제 기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할게요. 근데 이제 다른 학원에 그 강의를 보게 되면 이제 예비순환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이 기본은 다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비전공자 분들이 경제학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비순환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본서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미시, 거시, 그 기본서가 있죠.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을 우리 아무래도 그 일행직 시험에서도 국제경제학이 거의 요즘은 이제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고, 외교원에서는 뭐 무조건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이렇게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 기본서를 가지고 보는데, 근데 이제 기본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제 조건이 경제학 원론, 이게 시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경제학 원론이 이제 경제학과로 보게 되면 이제 1학년에서 이 경제 원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보통 1년 동안 배우게 되죠. 1학기 때 미시, 2학기 때 거시. 그리고 국제경제학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간단히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학 원론 정도는 수강을 하셨을 거란 전제 하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론이죠. 우리가 강론이라고 하는데, 그 각자가 틀렸죠. 명이라고 써놨네. 강론으로 이제 경제 원론 배우고 미시, 거시, 국제경제 크게 보면 그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의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시험에서 그렇듯이 특히 경제학은
기본서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완벽이란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죠.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 원론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경제학은 대개 수학적 분석이죠. 수리적인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순환 과정이라 할지라도 기본 과정은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 그죠. 경제 원론하고 수리 경제학. 우리 시험회 정도, 근데 경제학과에서 수리 경제학은 굉장히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시험 준비에 필요한 수리 경제학, 수학적인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학원에 제가 미리 경제학 원론 이중우 교수님 책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 경제학 필요한 부분을 따로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뭐 경제 원론이나 이런 수학적 분석에 대해서 나는 어느 만큼 정리돼 있다. 그러면은 스킵해도 좋은데 혹시 이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미리 한번 선수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제 원론은 강의 분량이 굉장히 많죠. 원론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원론을 수강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예비 순환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겠어요? 그럼 진도에 해당하는 만큼 그 경제 원론 책을 한번 쭉 보시면서 이중 교수님 책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 정도만 이렇게 스캔하는 형식으로 해서 만약에 미시, 거시, 기본서를 쭉 읽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느낀다. 그러면 경제 원론을 같이 진도에 병행해서 그러니까 경제 원론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쫙 듣고 선수 과정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진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 요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분석은 수리적 분석은 참 이게 편차가 많죠.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런데 수리경제학 이 부분은 한번 미리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시간상으로 볼 때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으니까 미리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예비순환 수강 신청하시고 그러면 멈추고 그게 아니고 이건 진도대로 가시면서 수리경제학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강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순환은 이제 하여튼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 우리 커리큘럼 보게 되면 이제 경제학 하게 되면 미시, 거시 다르게 되고 국제경제학은 따로 떼어서 다시 순환 과정이 또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되는데 우리 요번 이 경제학 예비순환에서는 미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의 기본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학은 따로 순환 과정이 진행이 되니까 국제경제학은 예비순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환 과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학하고 국제경제학이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국제경제학, 국경 이에 따라가는데 이제 국제경제학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자, 1순환 때는 그러면은 예비순환에서 정리된 기본 이론에다가 플러스 심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순환 과정에서도 시간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시험 대비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이론 정리하기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예비순환 과정의 얘기를 한번 복습 겸 보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순환 때는 이제 그 이론 정리가 끝이 나야 되죠. 끝이 나야 되고 그때는 제가 제 교재를 이제 만들어서 그 교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교재 안에는 물론 이제 각종 기본서 다 포함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된 그런 정리된 교재로 해서 완결되는 강의가 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예비순환이나 순환 과정에서 문제풀이 연습 문제가 좀 풀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문제 제대로 접근해 봐야 되니까, 요거는 이 순환에서는 기출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수생이라 할지라도 이론 정리하고
우리 기출문제 정도까지는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기출문제를, 전 과정 기출문제를 미시, 거시, 진도별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내가 처음 첫 해 경제 이론 정리됐고 기출문제까지는 내가 풀 수 있다. 그죠? 기출문제 범위, 난이도 이런 정도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삼순환 과정이 이게 모의고사 강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는 첨삭 해서 서로 이제 모의고사 형태 시험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답안 작성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제학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 이런 순환 과정, 국제경제학도 기본 이론 정리하시고 기본서 가지고 일순환대 심화 이론 마무리하고 국제경제학 기출 부분.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전부 이렇게 분류를 해보게 되면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이렇게 되는데 국제경제학이 외교원에서는 3분의 1이라고 보면 되고요. 5급 공채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 비중이 될 것 같아요. 전체 시험에서요. 그래서 제 목표는 하여튼 초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기출문제를 쭉 풀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난 레벨업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쉽지 않죠. 첫 해, 처음 초수 시작하셔가지고 이론 정리 끝나고 기출문제까지 내가 어느 정도 해결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서 이게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 문제 이제 스스로 문제를 풀이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 해서 답안 작성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 강의를 수강하면 나는 강사로서의 책임감은 처음 하시는 분들 이론 정리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는 풀어서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아, 여기까지 문제구나. 그래서 이걸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이제 또 하나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기는 이래요. 우리가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을 학문으로 하는 분하고 그런 분들하고 학문적 접근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풀이죠. 시험에 대비한 경제학 공부이니까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럼 학문적으로 이제 경제학과에서 뭐 시험 관계없이 학문 자체 하게 되면은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다뤄지게 되고 특히 이제 미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여튼 5급 공채 외견 시험에 출제된 것을 나는 그렇죠. 답안을 완벽하게 한번 쓰겠다. 여기 시험 출제.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라는 것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로드맵이 되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맞춰서 풀 수 있는. 우리가 대학원 수업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학과 대학원 수업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순환 과정은 제 전략은 이렇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비순환, 지금 우리 경제학이니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인데 우리가 이론 정리하는 거하고 또 문제를 풀어서 자기 사고를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표출할 수 있게 문제풀이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요번 우리 올해 요 예비순환 과정에서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기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습문제. 이 연습문제를 우리 시험에 다뤄지는 그런 분위기의 문제를 한번 완벽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언론책, 미시경제학 책을 하나 딱 잡았다. 그럼 그 미시경제학의 이론 정리, 시험 준비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목표 하에서 정리하면서 교재 기본서 연습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수 문제까지 풀어서 하게 되면은 이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있게 돼요. 그 연수 문제 풀어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하게 이론과 문제풀이 이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별로 이론 정리하고 예비선언 과정에 맞는 그리고 교과서의 연습 문제를 이렇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같은 것은 이제 이론 끝나면서 본인이 미리 풀어보시고 저는 필요한 부분만 모아서 강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비순환 과정에서 미시형제와 거시형제가 이렇게 크게 투 파트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교재 얘기 한번 하죠. 교재 우리 이중우 교수의 미시형제학 책인데 미시형제학은 거의 수학적인 분석이 많죠. 그리고 시험 문제도 어떤 개념 정리하는 것보다는 시험 문제 자체도 전부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풀이 이렇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미시형제학 기본서 이중우 교수님 기본서에다가 미시형제학의 이제 보완적인 교재로 연습 문제 해답집을 쭉 해놨죠. 해답집하고 그다음에 수학 노트가 있어요. 수학 노트와 연습 문제 풀이 한꺼번에 이제 말하는 부교재라고 할까요? 보완적인 교재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수리적 분석하고 이 연습 문제 해설 또는 해답을 풀어놨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책을 아무래도 연습 문제 해설집이니까 다 장만해 가지고 계시겠죠. 혹시 이 책이 없다면 이 책 한 권 사십시오. 이 책을 사시고 제가 연습 문제 풀이 강의를 하지만은 이 책을 보완해서 보시면서 하고 그리고 이 책 앞에 그 연습 문제 해답 수학 노트인데 수학 노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요. 경제학과에서 학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하고 우리 시험 준비에는 필요 없는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수학 노트 이 부분에서 우리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또 필요한 부분에서 그때그때 여기 교재를 가지고 또 설명을 이론 정리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재는 이준 교수님 책 7판이죠. 7판 책하고 이 책을 하나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활용을 해서 쭉 보시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550채 옛날에 행정고시 그러면은 기본서를 택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렇죠. 적어도 2회독, 3회독 옛날 저희 때 그때 친구들 행정고시 하고 이럴 때는 보통 3회독, 4회독을 하게 되죠. 기본서 읽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순환에서는 우선 기본서를 일독을 하자. 그렇죠?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스킵하고 꼭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비순환에서 하여튼 기본서 정리한다. 국제경제학 예비순환에서 기본서를 가지고서 교재. 국제경제학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은 또 우리 강의 진행하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미시는 이렇게 두 개의 교재, 이중우 교수님 교재 이걸 가지고 이론 정리하고 기본 이론 정리, 그 다음에 그 진도별 교재부터는 연습 문제. 제가 따로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다뤄볼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연습 문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 가지고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환 과정 말씀드렸고요. 예비 순환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에게 좀 조언을 한다면은, 이 경제학이 그저 쭉 얘기 들어가지고서 이해되고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경제학은 이제 특징이 보면은 서술적으로, 그죠? 말과 글로 쭉 표현되는 거 읽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학 책 보면 전부 그래프죠. 그림을 이용을 해서 이론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요함수, 공급함수 그러한 그 수학적인 경제 이론의 표현 위에서
경제 이론을 서술적이 아니라 수학적 표현, 요걸 이제 그림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특징이 경제학 방법론 그럴 때 서술적으로,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야 되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자기가 본인이 그린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쭉 해나가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부 써줘야 되죠. 수학적인 모형, 수리적인 모형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답안 작성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전제가 되고 돼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수강 노트를 만드시라. 수강 노트. 강의 듣고 교재에다 밑줄 치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재에는 아예 아무런 밑줄도 치지 마시고, 혹시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칠판에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이 다 노트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우려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노트를 하세요. 근데 노트를 할 때 우리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초수생이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게 되면 이 노트는 말이죠. 과목별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그 수강 노트가 공부하는데 서브 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이론 정리가 끝날 때는 과목별 자기의 서브 노트가 있어야 되죠.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강의는 예비순환, 일순환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니까 노트를 할 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인드 되어 있는, 묶여 있는 노트 말고 이렇게 편철이 가능한 노트 있잖아요.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노트를 활용하시면은 예비순환 과정에서 노트 쭉 하시고 일순환 때 이제 요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부분 넣고 이 부분 필요 없다는 것을 빼내고. 그래서 노트가 중요한데요. 노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학이 단권화 되겠죠. 단권화다. 자기 스스로 이제 시험 준비에 필요한 하나의 강의 자료 또 시험 대비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반드시 노트를 만드시는데 예비순환, 일순환 따로 만들지 마시고 예비순환 과정에 쭉 노트 정확히 잘 해주시고 예비순환 할 때, 일순환 할 때 여기에 모환되는 부분들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노트 만드시는데 경제학은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그 그림을 잘을 대고 열심히 하고 색색깔 이렇게 그렇게 시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수업 들으시는 과정에서 작성한 노트.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집에 가서 또 다시 재작성해요. 보기 좋게.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수업 중에 이쁘면 이쁜 대로 또 그렇지 않으면 아는 대로 노트를 만드셔서, 근데 이게 만들다 보면 나중에 그렇죠? 이쁜 모양으로 노트가 되게 돼요. 근데 학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왜 그전에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서브노트다 해가지고 그 수험생들이 필기노트 해가지고서 지금도 그런 거 있죠. 학원에서 제공도 하기도 하는데 그 서브노트 자료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공부하기 좋죠. 굳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본서 교재 뒤지고 그러지 마시고 요걸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걸 아주 충실하게 해야 되겠죠. 대충 하게 되면은 이게 의미가 없죠. 나중에 볼 때 자료가 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사족이 되겠습니다만 본 강의 우리 강의에 맞춰서 쭉 수강하시고 그 과정에서 노트 작성하시고 복습은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학 진도가 뭐 워낙 분량이 많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복습은 그날. 근데 우리가 매일 강의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게 되니까 참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요 예비순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경제학,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도 보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정리해야 되니까 충분한 복습 시간을 확보하시라. 그렇죠? 충분한 복습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느낌엔 그래요.
보통 이제 3시간 반, 4시간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복습 시간은 그거보다 정확히 본다. 그럼 노트 보고 교재 살펴보고 연습 문제 풀어보고 진도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진도별 연습 문제 풀어보셔야 되겠죠. 각 교재에 붙어 있는 챕터별 맨 뒤에 연습 문제 있으니까 요거 풀어보시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온라인 동영상 수강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많으니까 직접 저한테 질문할 수는 없지만은 필요하시면 저한테 그 학원 그 게시판으로 질문 주시든지. 근데 경제학은 사실 게시판 질문해가지고 답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좀 복잡하고 하게 되면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전화하십시오. 그런데 적극적으로 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서 하여튼 진도별로 이론 정리 정확히 하고 연습 문제까지 시도를 해서 그 정리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목 뭐 순환 과정이 막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되죠. 경제학 예비 순환이다? 그럼 그 순환 과정에는 여기에 집중해서 그렇죠? 정리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근데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요건 이제 동영상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때 여러분 저보다도 더 실전 경험이 많죠. 네, 그렇지만 제가 약간의 팁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강사들은요, 수강 신청한 분들의 수강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분은 수강 신청해서 어떻게 강의를 잘 듣고 있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참 난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다면, 만약에 학원 강의가 3시간 30분이 진행이 된다. 뭐 4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중간에 끊지 말고 보시라. 근데 중간에 말이죠. 다시 끊고 이렇게 보고 다시 또 돌려갔다 왔. 그러면 이 수강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돼. 그러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강의가 밀리게 되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스트레이트로 하루에 진행된 강의가 3시간 반, 4시간. 그러면 이제 저는 보통 중간 쉬는 시간이 2번 되거든요. 끊지 말고 그걸 쭉 들으시고 노트 열심히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더 듣도록. 이건 뭐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너무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잘 안 되면 멈추고 다시 돌려서 다시 보고 또 가고 시간이 너무 늘어지게 되고 그럼 지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스트레이트로 그냥 요 시간대로 일단 강의를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경험으로 보면은 요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초수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수강할 때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 이제 사족이지만은 밤늦게 그렇죠? 한 10시부터 이제 집안 조용해지게 되면 수업 들어야 되겠다. 그럼 너무 밤 늦어지죠.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 동영상 강의는 가능하면 11시, 12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짜서 왜 그런가 하면 뭐 2시, 3시까지 이렇게 자꾸 늦게 되면은 아침에 그쵸 일정이 자칫하면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서 동영상 수강할 때 그 자기 그 취향이나 또 자기의 습관에 맞춰서 하시되 가능하면 스트레이트로 3시간 반 하루 1일차 강의를 전체적으로 듣고 근데 물론 이제 뭐 2시간 듣고 이렇게 한다 할 때 하여튼 강의가 진행이 될 때 중간에 끊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학원 수업 들을 때 중간에 잠깐 멈춰보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수업 듣듯이. 그래야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을 한번 여러분 저와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예비순환, 일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론 정리를 완벽하게 끝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순환에 가서 경제학의 기출문제를 내 스스로 자력으로 풀 수 있는 그렇죠? 거기까지 내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고요, 여러분.
아주 의욕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수 또 약간 기초가 미진한 분들, 이 비전공자 이런 분들은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경제학에 대한 기출문제까지는 친구가 물어보면 내가 말해줄 수 있다. 아, 이건 이런 문제인 거, 이런 문제야. 이렇게 풀어야 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한번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인트로라고 할까요? 경제학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예비순환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은 앞에 미시경제학 앞에 소개, 그 부분까지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볼 때, 뭐 우리가 아는 책이죠. 그래서 교재 목차, 이 차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미시경제학의 입문, 그렇게 해놨죠. 2편이 소비자 이론. 그 다음에 3편이 생산자, 수요 공급이죠, 결국. 소비자가 수요하고 생산자가 공급하게 되니까. 이제 3편이 생산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생산자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산해야 되느냐. 생산과 비용 함수죠. 그럼 이제 수요 공급이 모여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4편. 시장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산물 시장이라는 게 4가지 형태잖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생산물 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편이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가 투입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 하게 되면 노동과 자본, 토지 등 자연 자원, 3가지 요소죠. 3요소가 투입이 돼서 생산 이루어지게 되니까 요소 시장 분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은 노동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은 노동을 수요해서 생산을 이루어지게 되고 소비자들은 소득을 창출하게 되죠. 그래서 5편이 생산 요소 시장이고 이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편이 이제 보게 되면 마지막 6편은 생산물 시장, 요소 시장에 대한 분석이 끝났죠. 그랬을 때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다, 가격 기구라고 할 때 그러한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 과연 효율적인 거냐. 그 효율성을 평가해 보는 거죠. 시장에 맡겼을 때.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체계는 생산물 시장, 요소 시장, 시장에 의한 그 여러 가지 배분이 효율적인 것이냐.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제 따로 정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효율성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평가하는 게 우리 교재 차례 보게 되면 18장 후생경제학이죠. 후생경제학인데 이제 이어지는 것이 19장이 시장 실패죠. 그러니까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후생경제학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이게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 이거죠. 시장이 실패했다. 즉 자원 배분이 시장 기구에 맡겼을 때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소득 분배 문제가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죠. 소득 분배도 시장에 맡겼더니 공평한 또는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걸 다루는 겁니다. 자원 배분 비효율적이다. 소득 분배가 불균등해진다. 시장 실패. 그럼 이제 당연히 이게 핫 이슈가 되겠죠. 그럼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장 실패 부분이 미시경제학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편 보면 미시경제학이 이제 기타 주제를 쭉 다루고 계신데 그 20장의 정보 경제로는 크게 봐서 시장 실패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불확실성 문제예요. 이걸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21장이 법 경제 이론. 그 다음에 22장이 금융 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법 경제 얘기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또 법이 어떻게 경제를 규제하고 있는가
이런 거 등등인데 이건 시험에 다루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이 문제인데 22장이 금융경제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원래 주식 투자는 경영학에서 많이 다루죠. 재무관리 이론. 거기서 다루게 되는데 경제학에서 일부 그 주식 투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것이 22장의 금융시장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출제 빈도가 많지는 않은데 과거 한 10년, 15년 그 출제할 때 한두 개씩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따로 공부는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이제 그때 자세한 내용은 그때그때 이렇게 쭉 말씀드리게 되죠. 그래서 미시영작의 이제 전반적인 체계는 시장이 뭐냐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소비자의 행동, 생산자의 행동 요거를 생산물 시장하고 요소 시장으로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 효율적일까 이것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시장 실패. 그때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주제.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시영작 차대 이걸 한번 쭉 봤고요. 아, 그리고요. 우리 맨 마지막 주제가 23장의 행태경제론이 있어요. 행태 경제학, behavioral.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꼭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다뤄지는 이제 경제학에서 특히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그 새로운 우리 교수님 표현대로 새로운 지평, 새로운 시각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행태 경제론은 사실 이론 내용이 복잡하고 또 다양하고요. 아직 완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이중우 교수님이 이 행태 경제학에 거의 뭐 도입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봐도 좋은데 이 부분은 다뤄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우리 제 강의의 전체적인 순환과정 소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편에서 미시경제학의 도입부 얘기를 좀 간단히 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1장입니다. 미시경제학의 성격 이렇게 돼 있죠. 1장이 미시경제학의 성격이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개별이죠. 개별.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 개별 생산자, 개별 생산물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별 시장이다 하게 되면 뭐 스마트폰 시장, 그렇죠? 개별 뭐 TV 시장. 그 다음에 개별 생산 요소. 그래서 개별 주체도 개별 생산자 소비자고요. 시장도 개별 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이에요. 거시경제학은 어그리게이트 베리어블이죠. 어그리게이트. 총체적으로 총합된 개념. 그러니까 개별 시장에 개별 수요가 전부 모이면 국민경제 전체 총 수요가 되겠죠. 또 개별 시장의 개별 상품들 전부 모아놓으면 총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그러면 이제 총수요 총공급 분석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겠죠. 앞으로 대문자 Y, 국민소득 이렇게 볼 거예요. 프라이스 레벨, 물가. 그 다음에 이제 실업, 뭐 인플레이션 문제. 그 다음에 요새 우리가 큰 문제가 되잖아요. 거시경제, 실업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시경제학은 한마디로 모든 시장이 총합된 국산품에 대한 전체 수요 공급 그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물가, 실업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걸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은 총체적인 분석이다. 이건 우리 이제 예비서는 후반부에서 이쪽으로 와서 보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그죠? 마이크로. 아주 미세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개별. 요거는 매크로. 그래서 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미시경제학은 마이크로는 현미경으로 보는 거고 거시경제학은 망원경으로 멀리 보는 것이다.
그 비유도 적절한 것 같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개방경제죠. 내수 시장에서만 생산 소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방경제니까 다른 나라 경제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경상거래, 자본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인 관계, 이거 살펴보는 것이 국제경제학이 되겠죠. 예. 그런데 국제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시 두 가지 되겠죠. 다른 나라와 어떤 경제적인 교류,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미시적인 교류도 하고 거시적인 교류도 한단 말이에요. 미시적으로 다른 나라와 거래한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어떤 생산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국산품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수입해 쓰기도 하고 우리 물건 수출하기도 하게 되니까 미시적 접근은 국제경제학에서 국제무역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수출과 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안에 내용도 보게 되면 자유무역이냐. 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하느냐. 아니면 보호무역을 할 거냐. 뭐 관세를 매기도. 그렇죠. 이런 걸 다루는 것이 국제무역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론은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의 연장이다. 국내를 국제관계로 확장해 보는 그런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 언론 책 맨큐 같은 분 보게 되면 미시경제학, 그렇죠? 응용으로 무역론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되고 그렇죠. 자, 국제적인 거래, 교환 이것을 거시적 측면으로 살펴보는 것이 국제 수지 이론이죠. 수지, 수익과 지출. 국제 거래에 따른 수익과 지출. 그럼 무역뿐 아니죠. 수출 수입뿐 아니라 요새 자본 거래도 많잖아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래가지고 외국에 주식이나 채권 사러 나가기도 하고 또 외국에 자본이 우리 들어오기도 하고 이거 자본 거래죠. 그 국제 수지는 경상 거래, 이 무역에 의한 거래하고 경상 거래죠. 자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거래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걸 다루는 것이 수익과 지출, 국제 수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체계죠.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미시경제학 공부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매 진도별로 이렇게 유인물 여러 번 올려놨어요. 요거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교재 내용을 좀 자세하게 요약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요약된 거 있으니까 뭐 노트 안 해도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노트는 노트대로 하시고 요거는 우리 교재의 요약. 박지훈의 서브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진행을 이것으로 하면서 교재에 이렇게 왔다 갔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을 참조하시는데 1장에서 미시경제학의 성격, 미시경제학은 뭘 다루는 거냐? 아까 얘기한 그래서 4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 뭐 경제 활동을 분석하는 학문이 경제학이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가 크게 보면 미시적 문제와 거시적 문제, 총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그래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게 되면 1장 2절이 경제학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여기서 말하는 경제학 방법론은 바로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주류 이론.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하는데 주류 이론이 있다. 그걸 우리가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하죠. 그럼 뒤에서 이제 쭉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모든 경제 문제를 전부 마켓, 시장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중심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demand, supply, 수요 공급이죠. 그러면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생산물 시장이 있죠. 아까 얘기한 뭐 아이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산물, 그 다음에 생산 필요한 투입이 필요하죠. 생산 요소 시장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3요소 그러죠. 생산물 생산하기에 필요한 요소가 레이버, 노동, 캐피탈, 자본, 그 다음에 토지 등 자연자원, 내추럴 리소스, 그렇죠. 세 가지 요소가 투입되어서 생산하게 되니까 이제 요소시장 관심이죠. 아까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게 금융시장입니다. 금융, 자금의 융통. 필요한 사람 돈 빌려야 되잖아요. 또 남는 사람은 돈을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겠죠. 금융,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money, 통화와 and bond, 채권이죠. 물론 금융시장은 은행에다 예금하는 거 뒤에서 다 다뤄지겠지만 예금하지만 그건 우리가 간접 금융이라고 그러죠. 은행에다 예금하고 누군가 대출 받아가고. 근데 산업 생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직접 금융이죠.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럼 보통 사람들 은행에다 예금 안 하고 주식이나 채권을 산다 이거지. 자기가 저축한 돈으로. 그래서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요건 이제 거시영작에서 다룰 텐데 통화시장과 채권시장 상호작용이야.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통화와 증권인데요. 증권 중에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주식이 있죠.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시영작에서는 주로 금융시장을 채권시장에다가 초점 맞춰서 분석을 하게 되죠. 주식시장 분석은 쭉 이제 학문적인 전통 흐름에 따라서 주로 이게 경영학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경제학에서 금융시장은 채권시장, 채권과 통화시장, 그러니까 통화로 채권 사고 팔고 그 과정이 바로 금융이다 이거예요. 그 채권 중심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금융시장을 통화시장과 채권시장, 경영학에서는 통화하고 주식. 그런데 여기서 일부 아까 봤었죠. 일부 그 뒤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출제 빈도는 많지 않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분석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국제 수지 거래해야 되죠. 근데 국제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외국 물건 사면서 원화 지불할 수 없죠. 안 받죠. 기축통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축통화 논쟁이 나왔었는데 기축통화라는 것은 뭐냐? 국제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통화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말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화가 달러죠. 그 달러가 기축통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나 위안화나 일본의 앵화 같은 것이 일부 기축통화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달러 아니겠어요? 그러면 달러로 이제 사고팔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달러다. 외환이다. foreign exchange이죠. 그럼 보세요. 거래. 그게 경상거래를 하든지 자본거래를 하든지 하여튼 뭔가 살려면 외국의 자본이나 뭐 외국의 상품을 산다. 달러로 지불해야 되잖아요. 원화로 달러를 사야 되고 또 팔 때도 있을 거고. 외환시장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환시장은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정상 무역거래와 자본 거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죠. 외국 돈을 우리 원화로 달러를 사서 그걸로 지불. 또 달러를 받아와서 그걸 원화로 바꿔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외환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제거래, 국제경제는 반드시 외환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 외환이다.
달러라고 얘기해보면 달러 사고 파는 것입니다. 금융, 통화, 채권 사고 판다. 요소 사고 판다. 생산물장 사고 판다. 자,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국외, 국내외 모든 경제 거래를 이렇게 수요 공급 논리로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신고전학파 경제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또 많이 쓰는 말이 신자유주의 경제학. 그러니까 모든 경제 문제를 다 시장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 시장으로 분석하는 논리를 우리가 신고전학파 경제학인데 이게 우리가 경제 원론, 미시, 거시, 경제학 이 모든 체계가 전부 이러한 수요 공급 논리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주류, 메인스트림이죠. 주류 이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수요 공급 이론에 기초한 주류 이론,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러면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경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게 크게 보면 요 네 가지 시장이잖아요. 생산물, 생산요소, 금융, 외환. 이 모든 경제 문제를 전부 시장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 방법론이죠. 크게 보면 수요 공급이에요. 모든 논리 수요 공급인데 근데 거기 이제 모형이란 말이 나오죠. 경제 모형.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뭐 요소나 사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형, 그러니까 모델,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현실의 자동차 메커니즘, 자동차 굴러가는데 핵심 논리를 보기 위해서 장난감 자동차, 그러니까 엔진하고 동력 전달 장치, 바퀴 이 세 개만 놓고 그렇죠? 자동차라는 그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을 단순화시켜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동차 메커니즘을 공부한다. 이게 경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현실 세계를 아주 간단하게 핵심 메커니즘을 정리를 해서 분석하게 된다. 이 경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분석에서 모형이라는 것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모형을 전제로 해서 이제 경제 이론이 등장하겠죠. 이론은 거기에 8페이지 보게 되면 가정을 세우고 명제, 어떤 가설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그 모형에 의한 이론이 옳으냐, 과연 타당한 거냐 하는 검증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으로 이제 분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연역적, 귀납적 이런 것이죠. 이건 뭐 이제 우리가 논리학에서 어떤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이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그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경제 이론은 연역적인 방법, 귀납적 방법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다 경제 원론에서 이제 하셨겠지만은 간단히 하고 지나가 봅시다. 그럼 보세요. 모든 시장 아까 얘기했는데 사고 싶다, 팔고 싶다. demand supply. 그러면 사고 싶다 소비자, 팔고 싶다 생산자. 뭐 생산자를 일반 기업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생산물 시장이고 요소 시장은 요소 시장대로 이런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있죠. 그랬을 때 경제 모형 모든 문제를 이렇게 수요 공급 논리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 대전제가 뭐냐? 소비자, 생산자가 모두 합리적이라는 전제에서 그렇죠.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는 전제 하에서 행태가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분석하게 될 모든 경제 모형에서 분석할 때 그때 그 모든 경제 주체들은 다 합리적이다 이거예요. 합리성입니다. 그러면 합리성이라는 것이 뭐냐? 경제적 합리주의, 경제적 합리성. 이것에 관한 이제 설명이
합리성이라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최적화, 균형,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럼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냐?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있죠. 근데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를 볼 때 소비자와 생산자, 그 다음에 흔히 3주체 그러죠.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경제 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경제 주체가 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다 합리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합리주의는 뭘까? 간단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죠. benefit cost란 말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 가속 대비 효능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합리주의는 뭐냐? 비용 편익 분석을 잘 했다 하는 얘기가 돼요. 그럼 비용 편익 분석을 잘 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보세요. 어떤 행위이든 행위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그 비용을 들여서 어떤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베니핏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떤 행위를 하는데 편익이 발생을 하는데 공짜는 없다.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그 행위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 들여서 어떤 행위하는 이유는 그로부터 베니핏이 있기 때문이죠. 편익과 비용이다. 그러면 경제적 합리주의는 뭘까?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할 때 합리적이다. 생산자, 소비자, 정부 모두 기준은 편익에서 비용 뺀 걸 우리가 net benefit, 순편익이라고 한다면 어떨 때가 합리적이다. 이게 맥시마이즈 됐다는 얘기죠. 순편익이 극대화되도록 행위하고 있다. 합리적이다. 그럼 이 논리를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생산자도 비용 편익 분석, 순편익 극대, 소비자도 순편익 극대, 정부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분석을 할 때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비합리적이다. 그 분석이 안 되잖아요. 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보면 순편익 극대화합니다. 그러면 경제 원칙은 뭘까요? 경제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원리, 기본 법칙이 경제 원칙이다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benefit,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야 순편익이 극대화되겠죠. 이게 경제 원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용,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도록. 그럼 이제 맨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농담은 아니지만 사실은 엄밀한 거지만, 우리들,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기로 마음 먹고 드디어 시험 공부에 돌입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느 만큼 내가 해결이 됐다. 부모님한테 돈 받았다. 아니면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문제죠. 시간 제약이란 말이에요. 24시간을 한 과목 경제학만 하나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제학만 놓고 보게 되면 24시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자는 시간 뺀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4시간이다. 이 시간을 경제학, 다른 정치학, 뭐 행정학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학 공부할 때 비용이죠. 시간, 몇 시간 공부했을 때 편익. 편익은 우리 점수죠. 그렇죠. 우리가 선별수단이 점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의 시간으로 맥시마이즈, 득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험생활. 그게 수험생의 경제 원칙이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모든 수험생은 다 합리적이니까, 그렇죠. 자기의 시간 비용을 들여서 득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 비용 들어간다고 할 때 편익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 모든 경제 행위 다 마찬가지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 요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요때 비용이죠. 예. 이때 비용은 우리가 경제학 공부 다 조금씩은 했으니까 이때 말하는 경제학에서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책 한 권 3만 원 주고 샀다. 3만 원만 비용이 아니다 이거지. 기회비용. 내가 경제학 책 안 샀으면 또 아니면 얘기죠. A 강사 책을 샀는데 B 강사 책을 살까? 뭐 우리 경제학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김진욱 선생, 황정희 선생 책 살까?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책은 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포기한 대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김진욱 선생 책을 샀는데 황정희 선생 책을 샀을 때 그 편익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비용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뭔가를 포기했다. 포기했을 때 들어가는 거, 포기한 비용, 요것까지 고려한 것이 기회비용이었죠. 포기한 대안의 최고 가치. 그러니까 내가 화폐적 비용 플러스 포기한 대안의 가치까지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요거잖아요. 순편익 극대화인데 이 개념이 토털 베니핏, 토털 코스트 개념이 아니고 마지널 베니핏이다 이거죠.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그래서 모든 앞으로의 이제 경제 분석은 전부 한계 분석이죠. 그러니까 10시간을 공부한다. 아니면 친구랑 소주 한 잔 마신다라고 할 때 소주 마시는 얘기 해볼까요? 소주 마시는데 야 처음부터 맞아. 우리 5병 마실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잔 할래? 그럼 한 잔에 최소 단위는 한 병이니까 친구하고 소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어떻게 한다? 한 병 할래? 그때 비용 편익 분석해가지고 그래.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친구하고 마시는 즐거움이 크다. 그럼 두 번째 한 병 어떻게 돼요? 한 병 소비는 이미 했죠. 두 번째, 야, 한 병 더 할래? 그때 또 비용 편익. 2병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미진한 것 같아. 야, 한 병 더 할래? 세 번째 한 병, 네 번째 한 병.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가 누적적으로 한 단위 한 단위 추가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마다 그 추가적인 행위의 비용 편익 분석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한계 분석이죠. 그러니까 한계 분석이다, 마지널이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경제 분석에서 수학이 등장하는 거죠. 한계 비용, 한계 편익은 어떻게 돼? 미분해 봐야 되잖아요. 총 비용을 미분한 것이 한계 비용이고 총 편익, 미분한 것이 한계 편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학의 모든 분석은 한계적 분석이다. 총편익. 야, 우리 10병 먹을래? 그게 아니고 한 잔 할래? 그것이 10병 할 때까지 누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계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에 수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한계 효용 이론이잖아요. 한계 효용 이론이 18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경제학에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1776년이죠. 자본주의 경제 분석이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한 100년 지난 다음에 한계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때부터 경제학에 수학이 도입됐죠. 그래서 요즘 뭐 경제학이냐 수학이냐 그 투덜대기도 하는데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경제적 합리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그럼 하나만 볼까요? 기업의 한계 편익은 뭐겠어요? 기업의 순편익은. 그렇죠. 편익에서 비용 뺐는데 물론 이제 한계 개념이라고 보고요. 비용 들여서 기업이 팔았을 때 편익은 수입이 되겠죠. 수입에서 비용 뺀 게 이윤이 되죠. 그러니까 생산자의 한계 편익은 이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죠. 소비자는 자기 주어진 소득, 인컴으로 소비에 따른 베니핏, 효용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소득, 그로부터 편익, 요것이 극대화되도록.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주어진 소득이다라고 할 때 한계 효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편익,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계 편익은 한계 효용. 소득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한계 효용 극대화. 정부는 국민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뭔가 정부 행위, 경제 행위를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순편익이죠. 국민 세금, 우리가 흔히 혈세라고 하잖아요. 혈세를 걷어서 편익은 국민 전체의 편익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소셜 웰페어, 마지널. 그렇죠. 사회적으로 볼 때 비용이 들였다. 그로부터 어떤 정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편익이다. 그러니까 사회후생 극대화가 되는 것이지.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는 생산물이든 생산 요소건 뭐든지 간에 모든 경제 주체는 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하나하나, 그렇죠? 생산물 시장 뭐 이렇게 시장별로 나누어서 쭉 분석해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최적화다. 최적화는 요거죠. 순편익 극대화되는 상태. 이게 최적화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균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이퀄리브리엄. 균형이다. 그러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렇죠? 최적화, 소비했죠. 이걸 퀀티티 디맨드라고 해볼게요. 최적화된 소비량. 공급자, 이윤 극대화하기에 최적화된 생산량.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죠. 이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소비자들은 전체적으로 한 100개 소비할 때 이 사람들이 소비자의 순편이 극대화되는 상태다. 생산자 100개 할 때 순편익,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다. 이게 균형이다 이거지. 그러면 균형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물리학적 개념이에요. 두 개의 힘이 존재하고 있는데 균형이다 하게 되면 두 힘이 똑같다. 즉 시장으로 보게 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이게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 최적화된 경제 행위들이 시장을 통해서 만나서 수량이 같아졌다. 이게 균형이 되는데, 근데 균형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인 개념이니까요. 힘의 균형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전혀 변화 있을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수요가 변화하는 일이 생겼든지 생산자의 공급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변화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균형이 변화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균형 자체는 양쪽의 힘이 똑같아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여건이라고 그러죠.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현재 균형은 변하지 않는다. 힘의 균형 팽팽하게 유지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 수요 공급이 변화하니까 균형이 이동하겠죠. 자, 그런데 거기 이제 그림이 재밌잖아요. 지금 현재가 균형이긴 균형인데 이제 어떤 여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즉 어떤 변화를 가져올 만한 충격이 발생을 할 때 균형은 둘로 나눈다 이거죠. 안정적 균형과 불안정적 균형. 이게 경제학에서 앞으로 보게 될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이 점에서 지금 수요량 공급량이 같아서 100개다. 이 점이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균형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수요 공급 힘의 균형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50개 사고 팔고 싶다? 100개. 근데 균형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지금. 아까 여건 변화라고 했는데요. 여건이 변화했을 때 약간의 충격. 그럼 얘는 이쪽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현재 균형이 상태인데 약간의 외부적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게 무너지죠.
이걸 우리가 불안정적 균형이라고 하고요. 이 균형은 어때요? 여건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공이 여기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오죠. 이게 안정적 균형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뒤에서 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균형인데 안정적 균형이어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시장이 스스로 조정 역할을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 균형. 이건 불안정적 균형이죠.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모든 분석은 전부 균형을 찾아보고 그 균형이 안정적인 거냐, 불안정하냐. 만약에 불안정한 균형이라고 하면 그건 이론이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편 1장에서는 아주 요약해서 얘기해보면 미시형작은 개별 시장이다. 개별 시장, 개별 소비자들의 행동 분석이다. 근데 모든 경제 주체들은 다 어떻게 한다? 합리성이죠. 근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얘기는 이때 베니핏은 뭐죠? 셀프 인터레스트죠. 자기야 자기. 사익 극대화. 그렇죠? 사익 극대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네 푸주간 아저씨가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해가지고 맛있는 고기 받아와서 잘 정육해서 소비자한테 내놓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자,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익 극대화. 그렇죠? 자기 자신의 극대화. 그래서 이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자기 사익, 이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자신의 사익, 효용, 극대화,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즉, 이 균형이 만약에 약간의 교란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우리 분석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안정적 균형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안정이냐 불안정하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 뒤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미시형작은 개별 경제 주체들이 모두 사익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시형작 분석의 핵심은 뭘까? 소비자들은 어떤 식으로 사익 극대화할까? 이윤 극대화할까? 소비자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의 효용 극대화할까? 이러한 극대화 논리를 통해서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이 되고 시장 분석하게 되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미시형작은 결국 한마디라고 뭐라고요? 모든 개별 경제 주체들이 생산물 시장이든 요소 시장이든 자기 사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경제 원칙이죠. 합리적으로 경제 행위를 추구하고 이루어지게 됐을 때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고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걸 살펴보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거시형작은 다르죠. 거시형작은 개별 시장, 요게 관심사가 아니고 이 모든 시장이 다 합쳐진 개념. 총수요, 총공급. 이게 거시형작이죠. 그래서 1장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유인물 거기에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해놨죠.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뭐 시간 별로 많이 안 걸리겠죠. 한번 쭉 읽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얘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이 경제학 순환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경제학을 시작하는데 미시형작부터 시작이고 미시경제학의 성격이 이런 거다. 핵심은 하여튼 모든 문제는 시장 수요 공급으로 분석하고 모든 시장 참가자들은 다 경제 원칙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분석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2장으로 가보십시다.